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년 경제 전망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참 힘들다고 생각은 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들이 아직까지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새로운 국면의 위기가 또 시작돼 있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대중들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소비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지, 오늘은 내년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내년 우리 사회는 또 어떤 트렌드가 대세가 될지, 항상 이맘때쯤 되면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서 새삼 또 고민하는 시간이죠. 매년 우리 사회 트렌드를 전망하고 계신 한 분을 모시고 또 내년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보겠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년 트렌드 서적을 언제부터 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게 책으로는 15번째 책인데요. 15번째? 네, 네. 왠지 부끄럽네. 네. 왜요? 또 우리가 느끼는 경험이 결국 모여서 트렌드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 또 새삼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많이 어려울 거다, 경기가.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어서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좀 강할 것 같은데, 많이 불안하고 심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사되셨어요? 그죠. 조사 내용을 다 언급하면 다 뭐 조사 개요나 뭐 이런 거 귀찮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 간단하게 그냥 감정만 좀 설명을 드리면 롤러코스터에 위에 탔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그 긴장감과 불안감,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조사로는 뭐 10명에 한 9명, 8명 이상이 그 고물가는 이미 인식하고 있고, 고금리가 한 3개월 단위로 정책 금리가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첫 달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2달, 3달이 누적이 되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그 직전에 지금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넘게 트렌드 조사를 해오시면 그 사이에도 다양한 경제 위기, 불경기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와 비교해서도 더욱더 좀 긴장이 강하고 심각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불경기 직전에 보통 이렇습니다 정도입니까? 그게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이클도 있었고, 이제 세대마다 그걸 넘어선 경험들이 쌓여 있을 텐데, 중요한 경험,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찾아보시면은 뭐 10,000원의 행복 이런 프로그램 검색이 갑자기 또 늘었어요, 최근에. 그 MBC에서 2003년도에 엄청 유행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원래 일반인들한테 10,000원씩 주고 이제 일주일을 살아라 했다가 그게 이제 셀럽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솟아서 한 5, 6년 동안 그 해당 프로그램 시간대에 공전의 1위를 차지했죠. 근데 2003년도가 어떤 때였냐면 97년 말부터 98년도 IMF 금융위기가 오고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니까 2001년도부터 그 당시 정부가 이제 카드로 내수 시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버블이 생겨가지고 2003년도 카드 사태 나오고 신용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결과로 보면 한 70만 정도 신용불량자가, 그때는 전형적인 내수 불황이었죠. 뭐 소비자 기대 심리가 뭐 100보다 한참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행동들을 했는데, 돈만 그냥 아끼자고 하니까 좀 부끄럽고 좀 너무 공상맞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던 거죠. 그 따라다니면서 그거 보시면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PD가 정말 악랄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제 그 빵 물로 훔쳐먹는 것까지 다 해서 다 차감을 할 정도니까. 아침에 나올 때 도시락 용기도 정해놨고 빌붙기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뽑아야 돼요. 다만 이제 극중에 먹는 것만 허용되니까 먹는 연기의 그 리얼리티는 아주 강했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0년도, 11년도에 내수 불황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PX 국가에서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물가가 높았어요. 그때는 기업이 5,000원짜리 치킨 내놨죠.
그때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히트 상품을 발표했었는데 통큰 치킨. 그렇죠. 그게 히트 상품 탑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반값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업이 소비자들이 이럴 거라고 해가지고 그 대응한 전략들인데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는 기업도 저렴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고 소비자들도 돈을 엄청 안 쓰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복합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른바 이게 무지출 챌린지라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 2023년도를 상징하는 되게 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무지출 챌린지가 돈을 안 쓰는 건데 네. 이걸 과시하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사실은. 그건 사실은 좀 숨기고 싶은 싶어 해야 되는데 여기 상황일 의미부여를 텐데. 하는 거죠. 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고 이 나비 효과가 직장생활, 일상생활, 문화생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현상이 2023년도를 주도하는 소비자, 대중 소비자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안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해도 되고 네네. 우리도 뭐 자주 해왔던 일이긴 한데 네. 그거를 또 그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웃음으로 그게 왜 가능하죠? 그것이 이제 극강의 무지출을 하면 네, 이 그 자체가 경험들이 재미예요? 이 경험이 희소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에서 우리가 얻는 가치라는 게 희소함인데 그냥 희소하면 잘 안 팔려요. 희소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욕망, 대중성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진짜 하루의 영혼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희소한 경험이 되는데 이거를 SNS를 통해서 챌린지가 되고 공유가 되고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서 알리게 되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럼 작년에 한참 경기 좋을 때 비싼 그 똑같은 거. 이른바 명품이라고 네. 하는 거 사서 네. 플렉스한 것도 예, 뭔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소한 거를 나는 했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자랑의 일환이었다. 예, 예, 예. 무지출도 방향은 180도 다르지만 느낌은 똑같다는 거군요. 심지어는 그 8월 달에 그래서 그 기재부 블로그에서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엄청 유행하는데 예. 뭐 이렇게 이런 거랍니다. 하루 이제 당일 비용을 다 영원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했다가 네. 여론한테 엄청 문매를 맞았죠. 기재부는 그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예. 정책들을 내야 되는데 근데 기재부에서 돈 쓰지 말라고 홍보하는 격이니까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바로 내렸죠. 근데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지출 챌린지를 네네. 하려면 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고프니까. 아무 수 없죠. 그러려면 누군가한테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략들이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203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아낌없이 활용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근 있잖아요. 예, 그 당근. 예. 그거 많이 하고 중고 물품 거래. 예, 중고 물품 거래하고 있는 거 많이 팔고 무료 나눔 같은 거 적극적으로 찾고 쿠폰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예. 하루 몇 보 걸으면은 도장을 주거나 적립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걸로 커피를 마시고 예. 아니면 집에 있던 냉장고를 파서 몇 년 된 음식들도 싹 다 버릴 수 없는 거면 예. 조리해가지고 식사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루 지출을 영어로 만들고 그걸 공유하고 놀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 태도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하고 눈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지출 챌린지에서 하면 회사 탕비실이 상당히 고통을 겪습니다. 네. 탕비실 활용이 늘어서 일단 이게 세대마다 다른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030은 탕비실 활용이 늘고 일단 점심을 같이 안 먹어요. 이미 혼자 먹는 사람도 많은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예. 커피를 일단 가까운 데서 해결하거나 네. 무료 커피나 아니면 좀 빈도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 식비나 이런 건 좀 줄입니다. 반면에 또 4050 약간 선배 세대들은 뭘 줄이냐면 저녁 약속을 줄여요. 저녁 약속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고 술자리를 줄이고 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 사실은 2020년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랑 약간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면 인위적으로 인간관계가 약간 멀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자발적으로 그러면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소수 집중의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요새 또 그 코로나 4차 유행이 공식화됐잖아요. 슬슬.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향성은 더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러면 직장에서 회식도 덜 하기도 덜 하겠습니다만 하면 따라가서 먹어야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정말 그 직장인들의 태도를 180도 바꾼 상황인데 저희가 7월 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직장 2030이 예. 직장 회식에 법인 카드를 쓰는 직장 회식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0명에서 7, 8명 엄청 늘었어요. 늘었어요? 엄청 오. 늘었는데 이게 딱 3달 전에 직장 회식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귀찮다, 안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싫다, 뭐 억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 이 태도가 딱 3개월 만에 고물가가 3개월 연속 뒤집되니까 180 바뀐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파생되냐면 회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제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작년까지 유행했던 그 경제적으로 이른 나이에 은퇴해가지고 뭐 자립을 해가지고 40, 50대 이제 은퇴하겠다 하는 욕망이 지배했던 패러다임이었는데 2030 예. 직장인들한테 요게 10명 중 7명이 이걸 유보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 네, 나중에 포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유보를 하는 경향들이 강해서 지금 당장 직장 생활에 회사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7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 과거로 돌아가네요, 트렌드가. 직장 생활. 예. 예전에 이제 저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직장에 대한 접근법이 똑같이 어려워지니까 발현되네요. 근데 사실 또 완전히 그렇게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는 포인트도 있어요. 자기 개발. 근데 기자님도 딱 느끼면 자기 개발하고 이제 직장에 돌아가면 직무나 뭐 이런 걸 좀 열심히 그렇겠죠. 하겠다는 거고 그쪽에 예. 커리어를 쌓겠다는 거네. 네. 아닙니다. 그럼 자기 개발을 뭘 해요? 자기 개발 이슈는 매년 왔는데 요번 이슈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 운동합니다. 거기에 돈 시간을 투자해요. 그다음에 재테크. 특이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 생활을 오래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조직의 커리어를 높이거나 그 직무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데 투자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순위가. 여전히. 네, 1, 2가 이제 운동하거나 몸 관리하거나 돈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지금 이걸 들으시는 경영자분들도 인사이트를 한번 얻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직장인들이 지금 말고 이직을 꿈꾸나? 저희가 조사해 보면 지금 있는 곳에 오래 하겠다. 이 의견 10명 중 3명이에요. 낮긴 낮아요. 근데 옮기겠다는 건 1명 반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더 옮기겠다는 의견이 더 낮은 거죠. 지금 직장인들이 보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진정성이 믿더라도 이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게 10명 중 8명이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최선의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나 네. 회사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게 봐요. 환경이 지금 10명 중에 한 7명이 넘는 수준의 직장인들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뷰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회사가 나를 지켜주려는 의도와 관계없이 환경이 너무 불확실성이 크면 아마 나를 못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한테 있는 돈이나 시간이란 제한된 자원을 몸을 관리하거나 돈을 관리하는 쪽에 쓰려고 하는 거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은 다음에 내가 다른 회사 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건 안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렇죠. 건강을 챙기자. 이런 관점이라면 뭔가 시사점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는 투자나 이쪽에 다 이제 폭락하고 있으니까 예. 내년에 투자 시장을 다 이제 안 좋을 거다. 아마 근데 이런 자기개발 관점이라면 투자 시장 자체는 죽을지도 몰라도 투자 공부 시장은 유지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실제 투자보다는 투자 스터디나 이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투자 직장 공부하세요. 생활에 대한 직무 지식을 늘리기보다는. 네. 언제든지 이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네. 야, 회사 생활 외롭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다른 이직의 대안도 보이지는 않고. 그렇죠. 이거 참 콘텐츠 업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콘텐츠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OTT가
크게 휘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씩 드러나는 문제들이 사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TV, 그러니까 지상파 TV, 신문, 라디오, 그 잡지라고 하는 이 기존의 4대 매체 이 얘기도 참 너무 오래됐다. 어쨌든 이제 예. 요것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인데 사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에디팅 권력하고 큐레이팅 권력이 나오거든요. 어떤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어떤 콘텐츠를 방송에 싣고 재배치하느냐에 대한 권위가 사실 기존 미디어에 있었는데 이 선택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잖아요. 특히 20대 Z세대라고 하는 이분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럽의 권위도 조그마한 권위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요 습관이 OTT를 보는 습관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미디어가 주는 약간의 셀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올해 있었던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는 노제 갑질이라는 사건인데 요 사건에 대한 세대들 태도가 미디어 변화를 사실은 알게 해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노제 갑질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40, 50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20대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댄서가 인기를 얻었던 그 프로그램의 아주 특별한 영역에서 얻은 일반 권위가 상당히 공격받는 사건인데 사실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분이 셀럽이에요. 네. 특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한 댄스 실력으로 인정받고 외모도 좋으시니까 이분이 일정 기간 한 시즌 동안에 하나 정도 사진을 올리고 중소기업 업체한테 예. 그거를 계약으로 해가지고 돈도 받고 했는데 시즌이 거의 끝날 때 네. 하나 정도 올리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 시즌 상품 제거 다 이제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사가 사과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20대, 10대 후반이. 아주 그리고 근데 사과도 직접적으로 그 해당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방송에 와서 내가 여기 노력 없이 올라오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뜬금없는. 그러니까 어떤 셀럽의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어떤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20대가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이 사건 자체는 40, 50대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대는 기존의 셀럽에 대한 권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반복됐다는 거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존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해체하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OTT가 주는 사건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셀럽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다들 묵인하는 분위기였나요?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셀럽의 사생활이나 셀럽의 어느 정도 권위는 약간 인정해줬어요. 예. 뭐 불법도 아닌데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뭐. 이 사람이 사실 엄격하게 보면 불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 안에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약간 혼자 실망하고 넘어갔을. 그렇죠. 네.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굉장히 자필로 사과 서문도 내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항의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권위가 이 사람들이 일단은 기존 미디어를 안 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그럼 기존의 미디어를 뭐가 대체했냐? 유튜브라든지 OTT가 대체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사실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방송사가 좀 지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부모님 80대신데 상반기에 가장 히트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잖아요. 예. 이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세요. MBC에서 하는지 KBS에서 하는지 계속 물어보세요. 예. 이거 사실 OTT에 나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 최근에 했던 무슨 땡땡 변호사 이런 거 있죠. 그게 지상파 방송국에서 원래 이제 나온 건데 OTT에 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당 컨텐츠가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계속 지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OTT 선택권이 채널 재핑하는 그하고 굉장히 비슷한 습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또 변화를 일으킬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헌 이사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년 트렌드 전망 해보고 있는데요. 광고 잠깐만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언제나 궁금한 미래의 트렌드, 오늘 또 2023년 내년 트렌드 분석 내용을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헌 이사와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윤 이사님 쭉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권위를 갖는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막강한 권위라고 하는 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직장의 권위도 없어지고 그렇죠. 말씀하신 연예인의 권위도 없어지고 그 미디어의 권위도 없어지고. 회사 다닐 때 보면 선배가 오지랖 하는 걸 극혐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 선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배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 정도는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돼,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을 아하. 수도 있는데 예. 이 선이 지금 젊은 세대랑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예. 선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무슨 기술 트렌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중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떻게 변한다 이쪽의 얘기인데 기술 트렌드 강의 요청이 있어요. 그런 거 저는 모르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죠. 그 선을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선을 못 지켜서 자꾸 사고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전에는 철학가 교수님이 뭐 온갖 정치 평론 다 하고 맞아요. 다니시고 뭐 심지어는 최근에 피부과 교수님도, 피부과 의사님도 이제 정치 평론 하시던데. 그 자중하자. 네, 선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활동에 대한 비판이 좀 더 강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콘텐츠 시장만큼은 그래도 계속 호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OTT 시장에서 뭐 드라마들도 금방금방 화제가 되고 있고 불경기의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여야 하나 이 고민을 혹시 여쭈면 저희도 콘텐츠 만드는 집단이니까 뭐 어떤 이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 정말 그 주변에 물어보면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변에 대부분 다 듣거나 보거나 뭐 한두 번이라도 이제 알게 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는데 네. 이게 실제 시청률을 찾아보시면 한 15% 내외예요. 그게 이제 최대 시청률이라는 거고 이렇게 보면 아마 앞으로는 그 순간 최대 시청률은 15% 내외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MBC에서 공전에 히트했던 허준이나 뭐 그다음에 SBS에 했던 그 모래시계 이런 90몇 프로 이런 식의 시청률은 네. 이제 없을 가능성이 있죠. 실시간으로 하는 월드컵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순간 시청률 있는 그 스포츠계 말고는 아마 다시 보기나 찾아보기 형태로 볼게 될 테니까 시청률이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지금 콘텐츠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대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거는 이제 김남도 교수님 책에는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다가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취향들대로 찾아서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취향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소수가 볼만한 대중시장이 아닌 컨텐츠들이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거의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로 다뤄졌던 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제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젓이 얼굴 들고 프로그램으로 정형화된 프로그램 나와요. 아니면 네, 예. 남성이나 여성 연인들끼리 남성 연예들끼리 또 여성 연예들끼리의 동성 연예들이 예. 일상들이 관찰 예능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커밍아웃에 가까운 굉장히 이런 컨텐츠가 소비가 되고 있어요. 시청률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들은 단종되는 게 아니라 시즌 넣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장 중에 하나인데 컨텐츠 시장에는 지금 대중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결핍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큰 얘기인데 에브라임 마슬로우가 그 욕구의 단계론 있잖아요. 그게 5단계든 뭐 몇 단계든 있는데 그 단계론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설명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 결핍 욕망하고 그 성장 욕구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결핍 욕구에 해당하는 게 5단계로 보면 4단계까지가 다 결핍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뭐 소속의 욕구, 뭐 자존의 욕구 이런 욕구들 결핍인데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네.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장 욕구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 지금 여러 가지를 측정해 보면 저희가 결핍 욕구가 대단히 커졌어요.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대중 소비자가 느끼는 결핍이 뭐냐? 만남입니다. 만남의 결핍.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1년 차, 2년 차, 3년 차잖아요. 올해가. 코로나 3년 차가 되면서 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람들의 인간관계 지금 뭐 실제로 측정해 봐도 인간관계 타격이 가장 크다라고 많이 달라졌죠. 보는 게 더 커졌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인간관계도 소수 집중으로 아는 사람만 반복해서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강도나 빈도 면에서 대단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잖아요. 예. 타인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음. 그거를 다루는 예능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OTT에 찾아보시면 뜬금없는 예능들이 엄청 많았는데 코로나 1년차, 2년차를 지배하는 감정들이 뭐였냐면 저희가 매년 그 대중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측정했었어요. 10,000명 단위로. 예. 2013년부터 했던 오래된 작업입니다. 근데 요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뇌피셜로 했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저희가 86년도에 나왔던 서울대학교 논문을 찾아가지고 한국어에 다루는 감정어 87개를 다 다뤄서 최상위 경험하는 긍정, 부정, 중립 단어를 30개를 추려가지고 매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 20개만 보고를 했는데 매년 근심걱정 1등이었어요. 근데 2020년과 21년에는 1등이 답답하다였어요. 닫혀 있으니까. 예. 올해 많이 느끼는 경험이 근심걱정이에요. 다시 근심걱정 1등 했는데 답답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그때 답답하니까 화도 나지만 사람들도 보고 싶고 이런 인간관계 결핍 욕구가 많았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은 코로나 1년차 2년째 그렇게 여행 리얼리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약간 주춤하죠. 사람들이 예. 조금 나다니니까.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다음에 뭐 헤어진 연인들 만나거나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젠더 갈등이 저희 책에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봤는데 헤어져 있는데 겹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도 교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뭘로 하냐면 연애 예능을 보면서 연애를 대리만족합니다. 이 연애 예능들이 끊임없이 쏟아져요. 환승연애니 무슨 에덴이니 그래가지고 보면 저게 저렇게 재밌나? 실제 저희가 조사해봤던 20대 초반, 중반, 30대 초반까지는 거기서는 연애 리얼리티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거기서 관계를 배워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둘은 접점이 없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정을 보면 성적 교감도 40%가 넘어요. 1년 동안.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고 미국도 그런 결과가 나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들을 메이크업 해주거나 이제 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일정한 인기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남녀관계를 포함해서. 만남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에 네.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다. 그게 결핍이 아주 큰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못 만나니까. 네. 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확 줄었거든요. 메타버스 자체의 이 기능들이 고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투자 방향도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검색어로 보니까 2021년도 5월부터 확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해서 뭐 투자도 이쪽 해야 된다 하는데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만나게 되니까 이쪽에 더 보내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만나서 교감하고 싶은 경향들이 예, 있는 예. 거고. 어쨌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에도 또는 거기 투자되는 시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결핍은 인간관계에 있어요.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면 그 결핍이 좀 줄어드는 거겠죠? 네, 주춤해서 줄어들었고 만나는 시간도 교감하고 사람들이 해소를 했는데 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다가 경제 부담 때문에 만나기도 저희가 어렵고. 조사를 해보면 사람 못 만나는 가장 1순위가 주머니에 커피값 정도가 없어서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게 1순위인데 예. 경제적으로 고물가시 되면 커피 한 잔에 뭐 다방커피 만나서 마시면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만남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소수 집중으로 강화가 되면 대인관계 결핍들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보는 저는 간접 만남. 네. 그것이 콘텐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거다. 일상이나 나랑 취향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걸 다루는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남의 결핍이 있으면 만나게 해드리면 되는데 그건 또 싫으시거나 부담스러운. 그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만나고자 하는 욕구는 폭발하는데 예. 그럼 누굴 만나냐? 아무나 만나긴 불안해요. 그래서 뭐 어딜 기웃거리냐? 동창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쪽에 동창회를 다 기웃거립니다. 그게 다 높아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그 유행했던 I Love School 예. 그 비슷한 사이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거기 가입 의향도 높아요. 그런데 만나겠냐? 그 의향은 떨어집니다. 만나고 싶은데 예. 그 기존의 관계가 주는 약간 억압적 느낌 자체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모임의 중심의 핵심은 사실 취향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모임 속 모임, 동창회 속 동호회,
이미 아는 사람들 속에서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들 찾아내서 소모임으로 모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냥들 다들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야, 이게 작지 않은 변화들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들이 받아들여야 됐을 변화가 바로 재택근무였을 거예요. 예. 이제는 다시 이제 사무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또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무튼 최근에 본의 아닌 변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 직장 내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나면 이것저것 많이 바뀔 테고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저희 자료를 보면 돌아가야 될 필요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재택근무를 다루는 트렌드 책이나 이제 분석하는 조직 관련된 책들은 생각보다 생산성 잘 나오고 직원들 만족도 높은데 예. 그래서 뭐 대기업 몇 군데는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간다. 재택근무 시스템 선택권을 주고 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의외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몇 달 전에 필패 신드롬이라고 하는 20년 전에 절판된 책이 재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온 책이 하나 있어요. 필패 신드롬. 필패 신드롬. 그게 이제 심리학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쓰던 책인데 예. 한 3,000명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낙인 효과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직원도 낙인을 깔아버리면 이 친구는 계속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걸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네, 그 책이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게 등장해갖고 MD 선택받고 막 굉장히 잘 팔린 책. 지금도 잘 팔려요. 근데 그 책에서 주는 거 뭐냐면 이게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직장인들이 이제 평가 시즌이라는 게 오잖아요. 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평가 시즌이 오면 평가자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재택근무는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감정 노동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직장 상사와의 만약에 내가 실력이 개선되거나 나아졌으면 이걸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소통 양이나 이런 데 빈도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기존의 평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개선됐다는 증거를 팩트로만 서면으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대면이나 태도를 서면으로만 평가하기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낙인 효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희가 조사를 봤더니 평가자가 되면 평가 시스템 평가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자꾸 너무 주관을 평가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집중의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장생활 강화되고 이게 필패 신드롬하고 붙어버리면 재택근무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바꿨는데도 이걸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효과가 저희 책에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가자들은 이걸 염두에 두고 평가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좋은 직원 잃게 된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이제 플랜도 만들고 성실하게 다 했는데 예. 소통할 기회나 빈도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야. 다양한 파급 효과네요. 그게. 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들 그 바람직하다고 보는 여론이 더 많습니까? 생산성 입장에서는 별 타격이 없다는 게 아주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사무직에 한해서는. 저는 자꾸 부럽기만 해서 재택 방송은 안 되니까. 그렇구나. 예. 경제적 불황이라고 하는 게 내년 트렌드를 가장 그래도 꿰뚫는 가장 무거운 주제일 텐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답들이 어떤 게 좀 나오던가요? 이게 찾아보니까 10년 전쯤인가 송경제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환기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한 8년 정도 그 감옥 포로 생활 하시다가 풀려나셨는데
흥미로운 거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희망을 갖고 역시 그 꿋꿋하게 잘 견뎌서 가지고 이렇게 풀려나셨네 했더니 아니요, 난 희망 같은 거 갖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스 형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 빨리 그 못 견디고 이렇게 사망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역으로 그러면 8년 동안 그 고진 엄청난 그 고문을 받고 어떻게 견뎠냐 물어봤더니 네. 자기 조그마한 약속을 했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막 고문받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랬는데 고문받다 고통스러우면 암호에 여기까지는 오픈하자.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래서 8년을 견뎠어요. 암호를 오픈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군이니까 미국의 이제 어떤 암호 해독에 뭔가를 밝혀라 하면서 고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고급 비밀이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으니 그 최소한의 약속들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잘 견뎠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데일 역설인데 막연하게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하루하루 작은 그 전략들이 생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요약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경제 플러스가 나가면 아마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거 내 얘기 아닌데 저건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쓴 책은 평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예. 평균 실종 얘기는 많잖아요. 제가 요 얘기는 하나 드릴게요. 평균은요. 일종의 사회 현상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내가 저기보다 떨어졌는지 뭐 앞서가는지 이걸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이다. 이 그게? 책은 평균적 삶에 대한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